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압축 코드 총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 배경 설명을 통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핵심 중심으로 체크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있거나 하면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요 강의만 잘 듣고도 고도점 받고 합격했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강의를 안 들었는데 요거만 들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갖고 있는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이 자료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료, 일단 수업은 자료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파트가 나와 있죠.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크게 범주화해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부분, 그 다음에 개발된 교육과정의 형태,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학문적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과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의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크게 이제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과정 영역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뭘 가르치려면 그 개발 영역과 두 번째 개발된 영역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교육과정 유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행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범주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하면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목표를 설정하죠.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교수 학습한 다음에 평가, 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육 목적 또는 교육 목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할 때 타일러가 말했던 일반적인 원리,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교수학습 파트와 평가 파트는 어쨌든 뭐 교수학습 이론과 평가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넘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텐데, 거기 개발 모형과 실제 모형, 이해 모형 세 가지로 크게 범주해 볼 수 있는데, 개발 모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타일러죠. 타일러가 이제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타일러 모형 이제 기본으로 일단 바탕을 두고 들으셔야 되고, 중요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타바와 스킬백이 있는데, 타바와 스킬백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현장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 자체에 개별적인 실행교육과정인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문제, 스킬백의 문제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다 또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 백오더 설계 모형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출제했지만 현장 연수 가보시면 전부 다 백오더 설계 모형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단원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백오더 설계 모형이니까 좀 중점적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는 교육과정 개발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오더 설계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모형은 이게 중요한 건데 작년에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요즘 이상하다, 중요하다. 물론 이제 모의고사도 출제했지만 워커가 출제료로 들어갔죠, 그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워커.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빼고 이해 모형입니다. 자, 이해 모형 세 사람 있죠. 아이즈너와 파이너, 애플인데 세 사람 다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인데, 그 중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개하다 보니까 학생의 이해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생의 체험, 또 이해 이런 실존적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아이즈는 예술적 접근 모형이라든지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 모형,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현행 이 타일러식의 이 세 가지는 어쨌든 타일러식의 합리적이고 이 기술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나온 부분이라서 타일러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일러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위긴스 맥타일러 타일러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겐센 맥타이도 목표 우위를 강조했거든요. 목표 우위 모형이기 때문에 개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현재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겐센 맥타이는 비록 이제 개발 모형과 관련되는 사람이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학생을 좀 더 이해하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즈너와 파이너도 현재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행 학교에서 보면 ICT 교육을 하고 있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용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행시에서 출제됐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넘어가죠.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그 교육과정 형태,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크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 층을 몇 개 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층위를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층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이걸 교육과정 층위라고 합니다. 층위.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무엇이고 영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 알아두시고, 두 번째 또 다른 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또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까지 교사 수준 또는 교실 수준 교육과정이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육과정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교육과정 층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그 스펙트럼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제시문에서 출제가 된다면 제시문을 잘 보시고 교육과정 층을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죄해 볼 수 있죠. 이제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을 주장하면서 교육과정 세 가지 층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한번 출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한번 출제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유형을 물어보겠죠. 그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될 게 활동 중심 교육과정과 중액 교육과정 그런 정도. 하나 더 뭐 추가하자면 이제 현성 뭐 그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쨌든 활동 중심하고 중액 교육과정 정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서 공식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건 이제 경험 중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중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이 한번 나왔으니까 다른 분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학문심 교육과정밖에 없잖아요. 그죠? 학문심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간화, 교육의 인간화, 전인교육.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근데 내용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통합교육과정은 이 중에서 이제 통합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통합교육과정은 지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창의융합형 인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그렇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주려면 아무래도 분과 위주의 교과보다는 통합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통합의 형태, 통합의 방식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 6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 6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강조한다 해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하자 하는 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지식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해 중심 교육과정.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말이 되게 빠르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백워드 설계 모형, 백워드 설계 모형이 이해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하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통합 교육 과정은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도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은 작년에 영교육 과정 개념하고 영교육 과정 개념하고 동료 학습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초등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초등 교직 논술에서. 영교육과정하고 동료학습, 동료상학이 나왔죠. 물론 동료상학은 이제 우리 중등에서도 나왔지만, 동료상학은 뭐 모의고사에서 2번씩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근데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 이제 영교육과정이
초등학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러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넘어갈 수 있고,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잠재적 교육과정도 예전에 이제 논술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이제 이번에 나온다면 이제 개념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걸 좀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어떤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할 때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결정 방식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죠. 중앙 집권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분권형이라고 그러고 분권형 정도만 간단히 좀 받으시고 분권형. 그 다음에 스나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입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여기서는 앞권입니다. 앞권. 작년에도 강조했고 올해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현행 지금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라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교사가 여러 수업 상황과 결부지어서 재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어라는 관점도 있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낼래 이렇게 하는 관점이 있겠죠. 그죠? 그게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관점, 생성 관점인데 이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알 필요 없는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페이지. 자,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하고 교수 학습을 전개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첫 번째입니다. 목표 설정 부분.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은 목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는 목적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노량진에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권지수 강의 들어가야지 이렇게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른 활동들이 모든 후속적인 활동, 가방 싸고 밥 먹고 모든 활동들이 다 차 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노량진으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의 후속적인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 학습을 전개하기 때문에 내용 선정 조직의 기준이 된다. 기준. 두 번째죠. 내용 선정 조직, 교수 학습 지도의 기준이 된다. 세 번째, 평가할 때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죠. 따라서 교육 목표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받으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목표, 행동적 목표의 장단점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목표는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목표 진술의 준거, 원칙입니다. 요거 구포일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포일실.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구포일실. 요렇게 요거 누가 제시했는가? 타일러가 제시했다. 타일러.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이라는 말은 행동용으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게 행동용. 명확한 구체적인 명료한 행동용어.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이게 구체성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두 번째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은 폭넓은 행동의 특성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해서 전인교육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육은 전인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사소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목표는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 세 번째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목표가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인지 영역, 심동 영역, 그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 이렇게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만약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인지 영역 중에서 또 목표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그 목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올 때 이 여러 가지 목표들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목표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에게 소설의 서사 구조를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되겠죠. 수준에 맞고 또 실험 시설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실험 시설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학교 실험 시설 학교에 또는 학급에서 그런 학급 상황의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으면 목표는 쓸데없는 목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나 학급 상황에 맞아야 된다. 목표가. 이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뽑아온 내용을 다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조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용 선정의 원리와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내용 선정의 원리, 기만학습 1일까지,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만학습 1일. 기회 원리, 기회, 목표가 있으면, 목표 설정되고 내용을 선정할 때 어떤 내용을 뽑아와야 될 것인가? 목표 도달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 포인트는 경험의 기회다. 경험의 기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 원리. 만족이다. 만족. 아이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만족 포인트는 흥미입니다. 흥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에 기초해야 된다는 게 만족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가능성의 원리죠. 마찬가지로 수준에 맞아야 된다. 포인트는 수준. 그 내용이 학습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학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사 구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야지 소설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학습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게 학습 가능성의 원리고, 1목표 다경험의 원리. 오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여러 가지 경험이 가능한 거, 여러 가지 경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경험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거, 1경험 다성과의 원리. 이렇게 해서 기만학습 1일까지 간단하게 목차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 내용을 이제 뽑아왔으면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되겠죠. 그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는 기본 바탕이 개개통이다. 개개통. 개소성, 계열성, 통합성. 거기에 수평적 조직의 원리 있고 수직적 조직의 원리인데 몰라도 돼, 이거. 그냥 개개통이다. 하나. 개소성, 계열성, 통합성. 요걸 한번 출제가 됐죠. 그러면 요거 바탕을 깔고, 3개 깔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범위라고 스코프 부분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수직적 연계성 부분, 요 2가지만 추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개개성은 출제가 돼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범위와 수직적 연계성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내용 조직보다는 내용 선정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만 출제된다면. 내용 조직의 첫 번째 개소성부터 보도록 하죠. 그야 말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되도록 조직하는 거. 여러분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계속 배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니까. 망각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은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조직하는 거. 이걸 계속성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열성의 원리는 계열이라는 것은 순서 짓는 거. 순서. 순서화 시키는 거.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조직하는 거. 이거 순서화 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열과 순서화 짓는 것은 대표적인 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나가잖아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구체적인 경험에서부터 추상적인 개념으로, 뭐 주제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연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다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경험으로, 주체적인 경험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순서 짓죠, 그죠? 또 다른 순서의 방법은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요것도 이제 브루너가 제기하고 있는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나선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계열성의 원리가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요게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계열성의 원리는 이제 크게 보면 순서를 짓는 거, 순서를 짓는데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순서가 질 수도 있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통합성입니다. 통합성의 포인트는 상단의 동그라미 2번이죠. 요거는 연결, 관련이 포인트예요. 연결, 관련. 서로 연결, 관련 지어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단어를 묶을 수도 있고 교과로 묶을 수도 있고, 연결 지어서 하나로 묶는다 해서 연결이 포인트죠.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논술에서 통합성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논점이었죠.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스코프입니다. 요거 포인트가 특정 시점에, 반드시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면 3학년, 뭐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그 특정 시점 있죠? 특정 시점에 학생들이 배우게 될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용의 폭과 깊이. 특정 시점 하나. 두 번째, 내용의 폭과 깊이다. 내용의 폭과 깊이. 이게 스코프예요, 스코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내가 음악의 기악기, 뭐 악기를 다뤄야 되겠다면 악기의 폭을 어느 정도 폭으로 다룰 것인지, 어떤 악기를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 그 하나의 악기당 몇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인지, 이게 폭과 깊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스코프다. 스코프. 됐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3번에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연속성이라 하는데, 연계성은 2가지가 있어요.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계 2가지로 범주가 되는데, 수직적 연계성은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뭡니까? 서로 연결된다는 연결. 계속 연결된다. 연결. 이 수직적 연계성은
이렇게 어떤 학습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배운 내용이 2학년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학년 안에서 학년간이고 학교 급간에 중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수직적 연계성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학습의 종결점과 학습의 시작점이 서로 맞물리도록, 좀 쉬운 말로 하면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서로 맞물리도록, 포인트는 맞물린다. 그러니까 선후행학습이 서로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것을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는 뭐냐? 수평적 연계는 이렇게 수평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중학교 1학년 수평. 중학교 1학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뭐 A교과도 있고 B교과도 있겠죠. 여러 가지 교과가 있을 때 이 A교과, B교가 있다. 이 교과가 서로 연계가 된대. 서로 연계. 이때는 수평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동일한 학년에서 교과 간에 A교과, B교과 교과 간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 이 유사한 내용의 수준이 동일해야 된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수준의 동일성. 같은 학년에 교과 간에 유사한 내용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수학 교과의 통계를 배운다. 그럼 사회과에도 통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조사 활동을 해서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때 통계의 수준이 둘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이게 수평적 연계다. 수평적 연계. 통합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통합성. 예전에 출제 한번 됐죠. 출제 됐을 때 수평적 연계를 제외하시오. 연계성 제외하시오. 연계성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계성은 통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은 뭡니까? 관련 짓는 거. 관련.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를 관련 짓는 거. 그 밑에 박스 있잖아요. 관련, 연결. 이 둘을 연결 지어서 하나의 교과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내버리면 이거는 통합이 되는 거. 통합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고 동일한 각 교과를 유지하면서 각 교과 간의 유사한 내용끼리 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 요거를 수평적 연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하시고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가보도록 하죠. 타일러 가보죠. 타일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일러 교육과제 개발 모형을 명칭을 목표를 강조하니까 목표 중심 모형이다. 합리적인 절차를 강조하니까 합리적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입니다. 타일러 목표 과정 아시죠?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목표 설정하고 학습 경험 내용이 아니에요. 학습 경험 선정, 조직,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넘겨보도록 하죠. 아마 이제 그 앞에 키워드만 뽑아내서 아마 좀 설명이 지금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를 일단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큰 논점 4개, 그다음에 한 논점당 세부 논점, 소논점이 3개에서 4개 나오잖아요. 그죠? 소논점 하나당 써봤자 한 줄 또는 2줄밖에 못 씁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너무 많이 알고 갈 필요도 없고 쓸 만큼만 간단하게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쉽게 풀어주겠다. 쉽게. 그 키워드만 잘 기억해도 뭐 설명이 약간 부족해도 맞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근데 키워드가 모르면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할 걸 2문장도 더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했구나.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했으면 이제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한 문장으로 좋게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우리가 2페이지를 쓰는데 한 페이지 쓰고도 19.67 수업 들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9.67, 19.33도 나오더라고요. 20점 만점은 물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20점 만점 받은 분들은 2페이지까지 가요. 2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설명 조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잘 모르면 설명이라도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목표 설정 2개 단계로 나눠진다. 목표 설정은 잠정적 교육 목표 추출 단계, 두 번째 구체적 목표 설정 단계. 이렇게 그죠? 2가지로 나눠진다. 잠정적 교육 목표 추출입니다. 잠정적 교육 목표를 추출할 때는 3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첫 번째 사회 요구, 학습 요구, 그다음에 교과 요구. 학습자와 교과와 사회 요구를 토대로 해서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추출하고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할 때는 2가지를 토대로 해서 설정한다. 첫 번째, 철학이다. 철학.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이 뭡니까? 가치죠. 그 목표가 가치 있는가? 두 번째,
학습 심리학입니다. 학습 심리학은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한가 또는 학습 가능한가, 달성 가능한가, 학습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준구로 해서 구체적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어떻게 설정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구포일실로. 첫 번째,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내용 요소, 행동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호 목표 분류하에서 설정이 되는 거죠.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포괄성, 구포, 일시, 일관성, 실현 가능성 요 범주 안에서 이제 구체적 목표가 설정이 됐죠. 자, 구체적 목표 설정되면 이제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선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선정의 원리가 기반학습 11, 조직의 원리가 개개통,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이렇게 넘어가죠. 이 절차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특징과 장단점 정도인데 특징은 그 개념 자체에서 끄집어 오는 게 특징입니다. 두드러진 점이 뭔가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 타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목표 중심 모형이라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잖아요. 그죠? 목표 중심 모형이다. 그 다음에 목표부터 쭉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죠. 합리적이다. 첫 번째, 목표 중심 모형이다. 목표 중심 모형이 뭐냐?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전부 다 그죠? 그래서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나머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목표 중심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합리적인 모형이다. 왜 합리적인 모형인가? 합리적인 일련의 절차. 여기죠. 합리적인 일련의 절차. 합리적인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모형이다.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학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경험을 가르쳐야 된다.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죠.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원리만 제시하고 있다. 원리만. 여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원리만 제시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역적이다. 연역적은 뭡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가는 거죠. 전체 교과에서 단원 개발로 나아간다는 전체 교과를 먼저 형성하고 단원 개발로 나가니까 연역적이다. 처방적이다. 포인트는 절차.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처방적이다. 그 포인트만 딱딱 기억해서 여기 뭐 어차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죠?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 3개. 자, 목표 하나, 목표 중심이니까 이 목표하고 합리적 모형은 어쨌든 목표 중심적이다, 합리적이다. 요거는 명칭에서 따올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특징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이다, 처방적이다. 요거는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쓰면 목표 연합처가, 목표 연합처가 이렇게 목표 연합처가 그리고 기억해서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장단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실용적이다. 실용종평입니다. 실용적이다. 왜 실용적인가? 어느 수준, 어떤 수준이든, 어떤 장면이든, 어떤 교과든, 어떤 수준, 어떤 장면, 어떤 교과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어떤 수준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교과든지 어떤 교과가 있습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물리든 어떤 교과든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실용적이다. 두 번째, 용이하다. 쉽다. 왜 쉽죠?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개발에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교육과정 개발하기가 쉽다. 종합적이다.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나 수업 과정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별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다라는 거고요. 평가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왜?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평가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준다. 다 알 필요 없겠죠?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거, 실용종평. 그다음 단점입니다. 단점은 이게 목표 중심 단점의 가장 근본적인 단점이 뭐냐면 목표가 우선적이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근본적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 내용에 대한 탐구고, 내용이 목표를 위한 수단시 된다. 그러니까 목표 우위, 첫 번째, 목표 우위이기 때문에, 목표를 우위에 둔다는 거. 목표를 우위에 두기 때문에 내용이 수단시 된다. 내용이 수단시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은 목표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쓰셔도 좋고, 두 문장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뭐랬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 회피하고 원리와 원칙만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수적이고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강구할 수 있다. 부수적이고 확산적 목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수업하다 보면 생기는 거잖아요. 수업 중에 부수적이고 확산적 목표가 생기는데 얘는 수업 전에 미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수업 전에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강구할 수 있다. 미리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미리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요구를 진술하다 보니까 외적 행동 변화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적 인지 과정이나 태도, 정의적 측면은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자, 뭔가 많은데, 일단은 실용종평, 그 다음 단점 부수적 확산적 목표 중요성을 강구한다. 수단시한다. 그 다음에 실질적 내용이 없다. 부수실, 실용종평, 부수실 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특징 한 3개 알아두시고. 자, 타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관심사항은 타바와 스킬백입니다. 타바는 타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다른 말로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사 중심입니다. 요 절차 알아두셔야 됩니다. 절차. 하나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니까 첫 번째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진단부터 먼저 한다.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하고 이 요구 진단에 근거해서 목표가 설정된다. 학습자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는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한 다음에 그 학습의 요구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 설정했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한 다음에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 내용, 방법, 수단 결정. 여기까지. 하나 더 알고 싶으면 균형성, 계열성, 검증인데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시험 단원이 개발된다. 시험 단원 개발. 절차입니다. 외우십시오. 요구 진단,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경험 선정 조직, 평가 내용 방법 수단 결정 등을 토대로 시험 단원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시험 단원을 개발했으면 시험 단원 개발했으면 개검 수구정. 시험 단원 개발, 그 다음에 단원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수정 및 보완, 구조, 단원 구조화, 정착 및 보급, 개검 수구정. 선생님 만약에 절차 나오면 어디까지 써야 되죠? 다 써야 될까요? 잘 모르면 다 쓰세요. 잘 모르면. 근데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요구 진단부터 평가까지 요 일반적인 절차로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가끔 개검 수구정을 절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모의고사 쓰는데 했잖아요. 그죠?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지. 만약에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그냥 써주면 다 써주시면 되겠고. 다 외우기 어려운데. 이 정도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특징입니다. 특징, 교사 중심 모형이니까 당연히 교사 중심적이다라고 보시죠. 이거는 누가 개발한다? 교사가 개발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단순히 적용하거나 실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교사가 직접 개발하니까 교사 중심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귀납적이죠. 이 단원 개발에서부터 전체 교과 형성으로 나간다. 단원 개발, 전체 교과. 세 번째, 처방제다. 마찬가지로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더라. 역동적이다. 요구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죠? 요구 진단을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과정 다른 요소들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만약에 이 타바를 제시하고 타바 교육과정을 교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를 써라. 왜 타바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유를 써라. 왜 해야 됩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교사가.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니까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균합적이다. 한 단원 한 단원 수업을 전개하면서 최종적인 교과 형태로 최종적인 교과로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동적이다. 처방적이다. 1년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잖아. 1년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역동적이다. 학습자의 요구를 수시로 진단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등등. 요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해 주면 돼요. 특징만 다 기억하면 돼, 그냥. 나머지는 말 만들어 주시면 돼, 적당하게. 스킬백으로 넘어가죠.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SBCD. 자, 절차입니다. 상황 분석부터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설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분석하고 학교 상황을 잘 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구성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예측하면서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 평제,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합니다. 상목표해, 모피 평제 요 단계로 진행된다. 상황 분석한다. 상황 분석은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상황 분석.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반드시 상황 분석에 근거해서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상황 분석은 여기 없나? 없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상황 내를 들여다보면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학생이 보이고 교사가 보이고 교육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학생을 뭘 분석할까요? 학생의 요구나 필요나 수준 이런 것들 분석하겠죠? 학생의 요구나 필요나 수준 그다음에 교사의 태도, 지식, 경험 이런 거 분석하고 그리고 학교 환경 시설들, 학교 환경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외적 요인은 학부모와 이제 지역 사회, 그다음에 큰 사회 이렇게 보이겠죠? 학부모의 기대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지역 사회의 기대나 요구나 가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 이념, 사회 이데올로기. 이 사회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교육 과정을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까지 굉장히 포괄적이죠.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요거 요인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그다음 세 번째 목표 설정돼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죠. 프로그램 구성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설계. 교수학습 활동 설계, 그다음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수단과 자료를 구비하고 시간표 만들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 선생님들 역할 분담, 요렇게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 요렇게 개발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실행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고 재구성하면서 점점점점 계속 순환적이면서 역동적인 교육 과정이 개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징입니다.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징. 학교 현실에 기초하겠다. 학교 현실. 학교 어떤 현실입니까? 학교의 현실과 상황을 보잖아요. 그죠? 먼저. 학교 상황, 학교 실정, 학교 현실 다 똑같은 말인데 학교 현실과 학교 상황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 학교 특성을 반영한다. 학교 어떤 특성을 반영할까요? 학생의 특성도 있고 교사의 특성도 있고 학교의 특성도 있죠. 학생, 교사, 학교의 재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특징. 그다음 세 번째는 역동적이면서 상호작용적인 교육과정이다. 역동적. 왜?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순환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따라서 학교 교육 현장에 왜 스킬백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위긴센 맥타이어 백오더 설계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백오더 설계 모형. 요거는 절차가 바수학입니다. 바수학. 바라는 결과에 확인하고 그다음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그다음에 학습 활동과 수업 계획 요 단계. 단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단계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목표 설정, 그다음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일반적으로. 단계가 논점이면 요 단계를 써주셔야 돼. 그대로 명칭 그대로 바수학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의 단계를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 목표 설정 단계에서 설명해봐라. 주요 활동, 평가 단계의 주요 활동.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목표 설정할 때 이제 이해가 강조되니까 이해 6가지 측면을 사례형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결과 확인입니다. 목표 설정. 요거는 첫 번째 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 단계는 이렇게 쓰십시오. 바라는 결과 확인 단계 주요 활동 2개 쓰라, 뭐 3개 쓰라 이러면
바라는 결과 확인은 목표 설정 단계를 말한다. 목표 설정 단계. 목표 설정 단계. 목표 설정 어떻게 하는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백워드 설계 모형은 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에요. 교실 수준.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교사가 하나의 단어를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라, 이렇게. 크게 무슨 뭐 학교 수준, 뭐 지역 수준,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개발할 때 교사 수준에서, 교사 수준 교육과정 또는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원 설계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단원을 설계할 때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이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에요. 성취 기준에 들어가 있는 주요 개념과 원리가 있죠. 그 주요 개념과 원리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목표. 이렇게 목표로 설정해야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학교 수업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수업이 이게 왜냐면 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흘러나가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더라.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 그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면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주요 빅 아이디어를 확인한다. 이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주요 활동, 이게 그 개념이고, 이거를 설정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첫 번째, 영속적 이해를 확인한다. 영속 이해. 영속적 이해가 뭔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주요 개념, 빅 아이디어가 영속 이해다. 빅 아이디어가 뭐냐? 빛은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빛의 직진이 주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속적 이해. 이 영속적 이해를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심층적 이해로 나갈 수 있도록 본질적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기능을 구체화합니다. 무엇을 알고,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 이런 세 가지 주요 활동, 이 세 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학생들은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 설정하겠죠. 그럼 이 목표 속에 주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주요 개념은 곧 영속적 이해니까, 영속적 이해 6가지 측면이 있죠. 설해, 적관, 공자. 설해, 적관, 공자.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저기 지식. 6가지 설해, 적관, 공자. 요거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를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증거를. 왜, 어떻게, 왜. 빛의 직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빛이 왜 직진하고 어떻게 직진한다는 것을 왜 어떻게 직진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설명. 포인트가 왜 어떻게. 두 번째, 해석은 이해입니다. 이해를 한다. 이해를 도출하는 거. 그래서 이해를 제공해주는 서술을 해석이다.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이게 서술이다. 해석이고, 적용은 포인트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거. 말 그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 관점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자신의 관점을 갖는 거. 공감은 타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공감. 타인이나 조금 넓게 보면 이제 세계죠. 세계.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은 메타인지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그러나 또는 사고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반성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지식입니다. 이렇게 설해, 적관, 공자 6가지 측면으로 돼 있다. 요거까지 개념은 요걸로 정해. 요게 원래 개념. 교과서 보면 막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섞여져 있는데, 얘도 막 얘를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원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개념입니다. 객관식에서 한번 나왔죠? 요 개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자, 그 이해에 도달했는지, 빛의 직진이라는 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무슨 증거를 갖고 확인해야 되는지, 그 이해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이에요. 이건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다. 의미 보십시오.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로서 그 바라는 결과인 이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이 단계다. 이 단계. 주요 활동 2개, 수행 과제를 제시해요. 수행 과제 제시하고, 그 다음 기타 다른 증거를 결정하는 단계 2가지. 수행 과제는 그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수행 평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인 루브릭을 작성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과제 갖고도 좀 부족하니까 다른 증거가 또 있는지, 다른 증거를 결정하는, 다른 증거로서는 시험을 본다든지,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토의 토론을 해본다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수업 활동 계획이죠. 수업 활동 계획은 첫 번째 단계 목표, 주요 개념, 빅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 목표,
학생들이 이해를 강조하는 그 목표, 이 목표와 그다음에 그 목표에 다시 말해서 이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해 위한 증거 결정 단계, 이 두 가지의 일관성, 일치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계획하면, 이제 다른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다른 수업. 일단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른 설계하는, 일단은 수업 지도안 짠다. 지도안.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의 근거에서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계획합니다. 페레토의 원리에 따라서 계획합니다. 안내하고 주의 집중시키고 탐구하도록 하고 기회 제공하고 함축 의미를 평가하도록 하고 개별화시키고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도록 조직한다. 이렇게 페레토 원리.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장 연수 가보시면 올해 연수가 이게 여기 엄청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 단원을 개발해보자. 단원. 실제로 수업 지도안 짜보자 해갖고 이걸 일주일 내내 이거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까지 근거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정도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특징 한번 출제가 됐고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이게 원래 나오게 된 배경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던져버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날라가서 떨어지니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나타난 배경에 위긴스와 맥타이는 평가 전문가입니다. 평가에서 또 나와요. 평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평가를 두 번째 단계로 위치시켜버리는 거죠. 첫 번째, 국가교육과정 기준,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국가교육과정과 수업이 일치한다. 국가교육과정 수업이 일치한다. 왜 국가교육과정과 수업이 일치합니까? 목표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목표 설정하고 그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를 확인하면 평가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전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수업과 국가교육과정이 딱 일치하는 거죠. 딱 일치. 말 쓰기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우면 쉽게 쓰십시오.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들을 토대로 수업을 전개하니까 일치한다. 좀 조금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목표에 반영하고 반영한 목표와 그다음에 목표와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설계되기 때문에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럼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존은 어떻게 됐다? 교과서 중심이었다.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수업으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장점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과서 던지고 수업 설계할 때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잖아요. 그죠? 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성취평가제에 대비할 수 있다. 왜 성취평가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성취 기준을 강조한다. 성취평가제가 뭡니까?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수준이 있는데 그 성취 수준에 학습자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그 성취 수준의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성취평가제거든요. 성취평가제는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거. 이게 성취평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그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준거가 되니까 준거지향평가의 일종이죠. 어쨌든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준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어디에 반영되고 평가에 반영되고 이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전개되니까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이 가능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목표 내용 평가 일치한다.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까? 목표와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평가 계획하고 이 두 단계 일치성을 고려해서 수업 설계할 때 맨 마지막에 회의도 설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목표와 평가의 이 두 개의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수업 활동을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표와 평가와 내용이 일치된다. 딱 일치된다. 그 다음 교과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강조한다. 왜 그럴까요? 단편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개념과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심오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국교수 국가 수준, 두 번째 교육과정 중심 그다음에 세 번째 국교성입니다. 국교성, 성취평가제, 국교성 1, 2, 일치, 이해, 1, 2, 국교성 1, 2. 단점은 수평관, 수단,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관심, 수평관. 자, 이거 타일하고 똑같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타일러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우위다. 목표 우위. 목표 우위이기 때문에 단점은 뭘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 내용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목표 우위 모형이므로 교육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 내용이 수단한다. 목표 우위가 포인트, 목표 우위. 얘도 목표 우위잖아요. 타일러를 그대로 갖고 있고, 타일러와 브루너를 종합한 게 이 사람이죠. 브루너는 내용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타일러는 목표 중심 교육 과정. 목표도 강조하면서도 개념과 원리라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결합한 사람이죠. 두 번째, 평가 의존적인 수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평가 의존적인 수업 활동 계획보다 뭘 앞세웁니까? 평가를 앞세우니까. 수업 활동보다 평가를 앞세우기 때문에 평가 의존적인 수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반영하기 어렵다. 왜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개념과 원리는 뭐예요? 학문적인 지식이잖아요. 학문적인 지식의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므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됐죠? 수, 평, 관. 장단점 한 2개씩, 3개, 장점 3개, 단점 2개, 이렇게 제일 쉬운 거, 기억하기 쉬운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워커 넘어가시고 아이저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저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목표 유형입니다. 3가지로 유형을 시키고 있죠. 목표. 행동 목표가 있고,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3가지로 유형을 시킵니다. 행동 목표를 비판하면서 목표는 행동 목표 말고 2가지 목표가 더 있다 해서 목표 3가지. 첫 번째 행동 목표는 뭡니까?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는 목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목표는 조건 플러스 문제 해결. 조건. 포인트 조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문제 해결 목표다. 10만 원을 가지고 학급 문고를 만들어봐라. 10만 원을 위한 조건 속에서 학급 문고를 만들어내는 이런 조건 충족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세 번째, 표현적 결과. 표현적 결과는 수업 도중이나 수업 이후 포인트가 도중이나 이후에 형성되는 그 무엇. 요거를 표현적 결과다. 처음에는 표현적 결과 목표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목표 빼버리고 표현적 결과라는 형태로 책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목표로 하면 왠지 수업 전에 설정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업 도중이나 수업 이후에 형성되는 바람직한 그 무엇을 표현적 결과다. 자,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목표 평가 말고 목표 중심 말고 표현적 결과라든지 문제 해결 목표는 물론 이제 문제 해결 목표는 수업 전에 그 박스 보시죠. 수업 전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표현적 결과는 수업 도중이나 이후에 형성될 그 무엇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이후에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수업하는 선생님은 당연히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예상되는 그 교육적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해놔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수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 볼 때는 문제 해결 목표와 그 다음에 표현적 결과 목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다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 문제 해결 목표에 학급 문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만든 결과가 소설로 딱 채웠는지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채웠는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정과 결과를 다 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이 다양하니까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질적 평가가 강해요. 교육적 감시관에 근거해서 질적 평가를 한다. 표현적 결과 목표도 마찬가지죠.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 유형 말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행동 목표를 비판했으니까 행동 목표의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수업 전에 목표를 진술하니까 수업 중에 발생되는 새로운 목표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수업 전에 모든 것을 다 수업 전에 미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교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교과 특성. 행동 목표로 설정하기 곤란한 목표들 있죠. 예술 영역 교과. 예술 영역의 교과는 행동 목표로 설정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판단을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술적 측면에서 창조성,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 목표를 설정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알아두셔야 돼요. 1번, 2번. 다음 내용 선정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학습 기회 유형 개발에서 교육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 교육적 상상력 개념 이게 무슨 말인가?
점 두 번째 보십시오.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목표와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양하게 변형한다. 이게 교육적 상상력이에요. 교육적 상상력보다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목표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위에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 있는 학습. 학습자는 전부 다 개개의 특성들, 수준들이 다 다르죠?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준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목표나 내용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럴 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이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평가 부분이죠. 평가는 참평가를 해야 된다. 참평가. 실제적인 평가죠. 참평가, 실제적 평가. 다른 말로 참평가, 오스텐틱, 참평가 또는 실제적 평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할 때 평가 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질적 평가를 요구하죠. 질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는 질적 평가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술입니다. 평가 기술 두 가지겠다.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교육적 감시관, 감식할 수 있는 감식할 수 있는 눈, 안목. 학생의 미면 수행 행위의 차이를 감식할 수 있는 안목. 그다음 감식했으면 그 감식한 것을 비전문가에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두 번째 교육 비평입니다. 그 미면 차이 다시 말해서 교육적 감식한 내용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글 쓰는 사람이다. 교육 비평가다. 이렇게 얘기해. 비평가. 학생의 그 미면 영화를 감상하고 이 교육적 감시관이죠. 감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로 쓰잖아요. 비평가들은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학생의 그 미면 수행 행위를 잘 보고 이거 주관적으로 잘 보고 그 내용을 다른 외부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어로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비평가다. 네, 파이너로 넘어가죠. 파이나 밑에 2번입니다. 쿠렐의 교육과정 탐구인데 여기서는 쿠렐의 교육과정이 뭔가 하나, 두 번째 방법론 4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렐레로 복귀하자 할 때 그 쿠렐레는 어떤 교육과정을 말하는가? 쿠렐레 교육과정의 개념입니다. 쿠렐레는 동사적 의미의 교육과정. 첫 번째, 여기는 없는데 동사적 의미다. 동사적 의미.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동사적 의미로서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과정 중심. 말이 달리는 코스를 의미하는 그런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결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하나 기억합시다. 동사적 의미로서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쿠렐의 교육과정이다. 그런 교육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학습 과정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 경험, 의미 형성 포인트입니다. 체험과 경험과 의미 형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끝. 체험과 경험, 의미 형성 포인트. 자, 쿠렐의 방법론입니다. 이 자신을 이제 실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4가지 있죠. 회전 분종이다. 회기 전진 분석 종합 평가.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중요한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회전 분종.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선적 방법론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회전 분종이 4개가 중요합니다. 10번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교육사회학자인데 신교육사회학자죠. 그 신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자율성을 인정했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이 배우는가 이걸 이제 분석해서 봤더니 지배계급의 문화 자본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교육 과정에 담아서 학생들을 계층을 불평등한 계층을 재생산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데 두 가지로 분석해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3번 보시면 표면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층 재생산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층 재생산하더라. 불평등 계층을 어떻게 재생산하느냐? 표면적 교육 과정. 두 번째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한다. 이거 교육 사회학 내용이에요. 표면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표면적 교육 과정은 다른 말로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에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숨겼어. 그래서 숨어 있는 교육까지 다시 말해서 잠재적 교육. 이것도 크게 보면 잠재적 교육까지입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에 어떤 의도나 가치를 숨겨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 숨겨진 의도나 가치는 지배계급의 문화 자본들을 숨겼더라는.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를 통해서 은연중에 학습하도록 한다. 지배계층의 학생들은 자율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피지배계층의 학생들은 복종, 순종을 강조하는 식으로 은연중에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강조. 두 가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둘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둘 다. 이따 좀 살피겠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술공학적 논리를 비판했다. 자, 타일러식의 기술공학적 논리는 효율성과 생산성만 강조하네.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시간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이라는 말은 목표 달성의 비용 부분이거든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왜 문제는가 비판하고. 첫 번째, 교육의 가치적 측면을, 가치 창조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더라. 생산성을 높이려면 체계적으로 잘 조직해서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교육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조에 있는데 이 가치 창조 측면이 무시될 수 있다. 두 번째, 교사는 관리자로 전락되고 학생이나 교사나 교육에서 소외된다. 왜 이게 관리자로 전락되는가?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전달할지 지식 전달자로 전락되거든요. 지식 전달자로 둘째 줄을 보시면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관리자로 전락된다. 이 관리자로 전락되면서 학생이나 동료 교사나 교육 자체로부터 소외된다. 포인트는 교육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관리자로 전락되고 이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강조하잖아요. 학업 성취. 그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한 학생들에게만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음으로써 비판적인 능력,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보시면 가치관비입니다. 가치 관리자, 비판적 가치관비다. 가치관비. 네 번째입니다. 지금 컴퓨터 외부 업체에서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죠. 수업을 학교 가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거.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고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가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가 뭐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든지 교사가 자기가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든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수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외부 업체가 만들어 놓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가지고 선생님은 클릭하면서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이렇게 큰 대형 모니터 켜놓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문제일까? 첫 번째, 선생님이 이거 단순 클릭하는 이것도 노동이라고 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는 순간 교육과정 개발의 전무성은 상실되는 거잖아요. 단순 숙련, 디스킬,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타인의 생각,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단순 클릭이나 하는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 단순 클릭하는 노동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전무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화 현상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2번에 교사의 관리, 똑같은 거 이거는 앞에 거, 이 기술공학적 논리하고 관리자로 전락되고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관리자, 요거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해요. 그대로. 외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 관리자, 전달하면서 관리하는 단순 관리자. 이 관리자로 전락되니까 학생과 동료 교사와 교육으로부터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접근 가능성이 낮은 학습자는 아무래도 불평등하죠. 그죠? 그래서 계층 간, 성별 간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 두 번째 세 번째 단순 관계. 자, 어쨌든 애플보다는 앞에 아이즈너와, 그 다음에 파이너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가보죠. 자,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형태가 어떤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지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상단을 보겠습니다. 아이즈너는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표면적 다시 말해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구분하고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공식적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공식적 문서화되어 있는 거.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학교 수준도 있고 국가 수준도 있고 지역 수준도 있겠죠. 그죠? 잠재적 교육과정 이따 살피고 영교육과정도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층위를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죠.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획한 거, 계획한 이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서로. 그 공식적 교육과정을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가 실행하겠죠? 그 실행하는 게 실행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교사의 수업행위. 수업행위가 교육과정의 수업행위. 수업을 할 때 실행된,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정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하면 학생들은 경험하죠? 이게 수업을 통해서 경험한 교육과정, 이게 경험된 교육과정.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경험한 교육과정이 경험된 교육과정, 또는 이게 실현됐으니까 실현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학습자의 수준과 배경 지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죠. 자, 크게 보면 전체 교육과정, 계획된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있고, 이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옮기는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는 거, 수업을 전개하는 교육과정 있죠. 수업 실행행위, 이게 실행입니다. 수업 실행인 실행된 교육과정. 수업을 실행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느냐? 아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경험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이제 상관형, 광역형, 그리고 융합형이 있는데, 광역형과 융합형 정도 간단하게 봐두십시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통합해서 11페이지 넘어가죠. 경험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에서 활동중심 교육과정 받아주시고요. 중액교육과정. 활동중심 교육과정은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데서 활동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활동, 그러니까 학습자의 흥미나 필요나 요구를 반영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강조하죠. 이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 된다. 그래. 프로젝트 킬패트릭이 나오기 전, 그 다음에 킬패트릭이 그 프로젝트 학습을 체계화시키고, 킬패트릭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액교육과정입니다. 중액교육과정은 중액 부분과 주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중액과정과 주변 과정이 동시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중액교육과정인데, 중액 가운데 핵심 코어에 위치하는 것이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념과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중액교육과정입니다. 중액교육과정의 장점 볼게요. 하단에 장점 보시면 기억번의 끝에 보십시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니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게 중심 부분입니다. 중심 부분 있고 또는 중액 부분 있고, 외부의 주변 과정, 이게 중액 부분 또는 중액 과정과 주변 과정으로 동시원적으로 연결해 놓은 게 중액 교육 과정. 선생님 동시원적으로 연결하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상. 이걸 무슨 교육과정 개발할 때 동시원적으로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뭐가 위치한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이슈들이 이거 가운데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 뭐 교통 문제, 뭐 하천 범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알아야지 문제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 개념도 필요하고, 물리와 관련된 활동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한 화학적인 개념도 필요하고, 화학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지구과학의, 이거 환경, 예를 들어서 하천범람입니다. 하천범람 지구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지구과학적인 개념과 지구과학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들,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상에는 이거밖에 없죠. 사회 문제가 나와요, 사회 문제. 하천범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름만 되면 비가 오더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적인 측면에서 화학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 물리도 들어가나? 지구과학적인 생물학적 측면의 개념과 활동들, 이런 개념과 활동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주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촉진하죠. 학습 자체가 이 개념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슈를 중심으로 학습하니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촉진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장점, 니은번에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이 교통 문제,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죠. 단점이 뭡니까? 문제 중심이잖아요. 문제 중심, 문제 해결 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식.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 첫째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해서 문제 중심 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니까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니은번에 이거 중액교육과정을 이거 구성하고 수업을 하려면 얘는 물리 지식도 필요하고 화학 지식도 필요하고 생물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팀티칭하고 수업 계획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학문주신 교육과정입니다. 오, 뭐가 좀 많네. 학문주신 교육과정. 거기 학문주신 교육과정에서는 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지식의 구조. 지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과 원리다. 개념과 원리.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조화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체계화시킨다. 기본 개념과 원리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렇게 우산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개념을 연결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 구조는 뭐예요? 연결 짓는다. 연결. 체계화한다. 연결.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 논리적으로. 그러면 요 개념을 순서 있게 읽고 논리적으로 계열화시켜서 논리적으로 체계시켜 놓으면 우산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물리를 보는 눈, 생물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 그럼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밑에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은 이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친다는 건데,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면 개념과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간 언어가 아니라 이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도록 가르친다. 탐구.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개념과 원리를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도록 가르친다. 다른 말하면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교과 언어. 중간 언어가 아니라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 두 번째, 연결 짓는 거잖아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면은 한 현상을 다른 현상과 서로 연결 지어서 이해한다는 말이다. 연결 지어서 이해한다. 연결 지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 전체를 보는 눈이 키워지잖아요. 그죠? 이런 지적인 안목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말이고. 두 번째, 한 현상을 다른 현상과 연결 지어서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고.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안목,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럼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이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이기전가인데, 이기전가. 이해가 쉽고 기억이 오래가고 전이가가 높고 초등 지식과 고등 지식 간의 간극이 축소된다. 이해가 쉽다. 왜 이해가 쉬운가? 연결해서 이해하잖아요. 그죠? 개념과 원리들을 서로 연결 지어서 이해하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 지어서 학습하니까 이해하기 쉽다. 왜 기억이 오르다는가? 서로 연결된 단편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전이가가 높다. 개념과 원리는 다른 새로운 사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적용. 간극, 탐구를 하잖아요. 그죠? 탐구를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초등 지식과 고등 지식 간의 간극이 축소된다. 이기전간. 이게 지식의 구조가 하는 이점. 특징 쓰라 그러면 목적, 내용, 방법으로 나눠서 하나씩 써주시면 되겠고요. 장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지식이 단순해진다. 단순하다. 낮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지식이 단순해진다. 두 번째, 높은 전이가 가능하다. 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태에 잘 적용된다.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세 번째, 내재적 동기 유발된다. 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희열을 느낀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초등식, 고등식 간격이 축소된다. 탐구 활동을 하니까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단점입니다. 정의적 교육을 소홀히 한다. 왜 정의적 교육을 소홀히 하니까 탐구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 지적 영역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지적 영역을 강조함으로 정의적 교육이 소홀히 된다. 그 다음에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다. 왜 실생활과 유리됐습니까? 이 학문적인 지식, 개념과 원리를 강조한다. 학문적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실제 생활에. 그리고 소수 엘리트 교육이다. 이거 탐구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개념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다수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 개념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 엘리트 유리, 다수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다수자는 적합하지 않다. 교사의 문제? 모든 교사가 이 지식의 구조를 알기란 어렵다. 학자들도 자신의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알기 어려운데 교사가 그 교과의 전체 지식 구조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장단점 한 3개씩, 장점 3개, 단점 2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점 단전 내 간질, 단수나 전이가가 높다. 내재적 동기, 간극 축소, 질 높은 교육이다. 단전 내 간질. 단점은 정실 소수 교사다. 정실 소수 교사 문제. 이렇게 한 인간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 전부 다 교육과정이다. 모든 경험. 모든 경험 속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의도 플러스 비의도. 의도적 경험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 특징입니다. 특징은 인간중심 교육과정 특징을 하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교육의 인간화. 자아실현과 전인적 인간 형성. 자아실현과 전인적 인간 형성이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목적은 자아실현과 전인적 인간 형성이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과 전인적 인간 형성의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의 인간화가 가능하다. 장점이자 특징. 교육의 인간화 가능하다. 교육의 인간화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인간화. 두 번째, 3번에 있는 환경의 인간화를 강조한다. 환경이 인간주의적인 환경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학습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콩나물 교실이다 그러면 이건 비인간적인 환경이잖아요. 그죠? 이건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환경이 되는 거죠. 책상도 맞아야 되고, 조명도 맞아야 되고, 이게, 과밀학급도 해소해줘야 되고, 이게 인간주의적인 환경이죠. 인간주의적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인간적인 경험을 하려면 환경이 인간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인간을 강조하다. 인간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적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인간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인간주의적 교사도 인간을 요구한다. 인간주의적 교사, 어떤 자질을 갖춘 교사를 인간주의적 교사를 하는가? 무진장, 공감하는 교사다. 무진장.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진실성, 공감적 이해, 이게 무진 공감하는 교사, 이런 3가지 자질을 갖춘 교사를 요구한다. 기타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경험 중심 다 통합한 통합적 교육과정. 어쨌든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거는 교육, 환경, 교사, 인간이다. 인간. 교육, 환경, 교사 다 인간주의적이란다. 교육의 인간화, 환경의 인간화, 교사의 인간화가 요구된다. 특징이자 장점으로 써도 되고요. 인간입니다. 교육의 인간화. 왜? 목적이 자아실현과 전인 형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이 인간화된다. 왜 환경이 인간화되는가? 인간주의적 환경 속에서 인간적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사도 3가지 자질, 무진 공감하는 자질을 갖춘 교사를 요구한다라는 거. 단점입니다. 이번에 단점 보도록 하죠. 교육 성과의 보장이 어렵다. 어떻게 해야지 교육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돼야 된다. 교육의 인간화, 환경의 인간화, 인간주의적 교사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3가지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성과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인간화, 환경의 인간화, 인간주의적 교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두 번째,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실현하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돼서 우리나라 과밀학급 경쟁적 교육 풍토, 과밀학급이라든지 경쟁적 교육 풍토,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과밀학급 경쟁적 교육 풍토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으면 실현하기가 어렵다. 과밀학급을 해소해줘야 되잖아요. 학생당 교사 인원수를 좀 더 그러니까 교사당 학생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공 교과 선생님들 많이 뽑아줘야 되거든요. 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야지 인간중심 교육과정. 만약에 인간중심 교육과정 되면 요거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환경이 지금 인간화가 안 돼 있는데 뭘 우리 보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을 하라는 거지? 그 아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 사회 관계를 경시할 수 있다. 교육과 사회 관계를 경시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개인의 성장만 중시한다.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의 성장만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 관계를 경시할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주제나 문제나 이슈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거. 통합교육과정의 장점입니다. 13페이지.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조직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 지식의 팽창에 대비할 수 있다. 왜 지식의 팽창에 대비할 수 있는가? 통합된 내용을 학습하니까. 통합된 내용을 학습함으로 지식의 팽창에 대비할 수 있다. 통합된 내용, 통합된 내용을 학습하니까. 두 번째, 지식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지식의 유용성. 왜 유용성이 높아지는가? 저렇게 실제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실제적 문제 해결을 중시함으로 지식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다.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 왜 가능한가? 중복된 내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통합하려면 중복된 내용을 줄여야 되죠. 중복된 내용을 줄이고 필수 교육 내용 뽑아야 되죠. 중복된 내용을 줄이고 필수 교육 내용을 배울 시간을 늘려준다. 중복된 내용을 줄임으로써 필수 교육 내용을 배울 시간을 늘려주니까 교육과정이 효율적이다. 학생 흥미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 학생 흥미와 관심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행함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니까 행함을 통한 학습을 중시함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기 쉽다.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게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미 있게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그냥 대충 엮어 놓는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통합을 하는데 이 의미 있는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 교사의 전부적 식견을 요구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의 전부적 식견. 현장 교사가 각 교과 내용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자칫 어설프게 통합을 했다가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도 교육은 질은 질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설픈 통합. 한 장점 3개, 단점 2개. 유형입니다. 여러분 통합교육과정 좀 유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유형은 드레이크에 따르면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다학문적 통합은 말 그대로 다 여러 다자 학문 또는 교과, 여러 학문 또는 여러 교과를 묶어놓은 거다. 묶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뭘 기준으로 묶느냐? 주제가 기준이다.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과, A 교가 있고 B 교가 있고 C 교가 있고 D 교가 있다. 이런 여러 개의 교과를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이렇게 광역형으로 이렇게 묶은 거. 여러 교과를 묶어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다학문적 통합이다. 다양한 학문, 다양한 교과를 주제를 중심으로서 묶었다라는 거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다학문적 이게 통합의 방식이에요. 다학문적 통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광역형이잖아요. 그죠? 넓을 광자, 지역 역자. 넓은 이 여러 가지 지역들을 묶어서 넓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화 생지 묶어서 과학. 자, 과학책 펴보세요. 그 중에서 물리 부분 보세요. 다른 선생님 들어와서 화학 부분 보세요. 지구과학 보세요. 생물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다학문적 통합. 그리고 다학문적 통합의 특징이 뭐냐? 특징 그러면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목적 또는 관심. 첫 번째 특징은 이게 묶여져 있긴 하지만 교과의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죠? 물리 영역, 화학 영역, 생물 영역, 지구과학 영역 다 따로따로 살아있는데 다만 이 주제 중심으로서 과학이라는 형태로 묶여있을 뿐이죠.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사과, 과일,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다 담았는데 주제가
생일잔치, 뭐 병문안이라는 주제 속에서 조금씩 담아 놓았을 뿐이에요.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서도 통합이 되는데, 근데 요 교과 지식을 요거 사과 먹고 이제 생일잔치 뭐 예를 들어 병문안 갔으면 자 사과 먹고 딸기 먹고 포도 먹고 골고루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먹는 거지. 병문안 주제, 생일 주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과학이라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주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어디에 초점 맞추는 겁니까? 주된 관심은 요거 먹는 데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주된 관심. 특징, 장점입니다. 장점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교과의 개별성을 유지할 것인가, 통합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교과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통합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 살렸다가는 얘가 죽고, 얘가 살렸다가는 얘가 죽고, 그죠? 근데 얘는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쫙 묶여져 있잖아. 그래도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을 할 수 있다. 장점이에요, 통합, 장점. 두 번째, 사과, 배, 딸기, 포도로 골라서 먹기가 쉽다. 여기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다. 장점. 두 번째. 단점입니다. 단점은 이게 묶여져 있지만, 야, 이게 제대로 묶인 거냐? 통합의 정도가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약하다. 살아있으니까 통합의 정도가 약하다. 개별적 교과 특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합의 정도가 약하다라는 단점이에요. 두 번째, 야, 그거 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 요거 주제를 중심해서 개별 교과를 습득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따져볼게. 물론 쉬워. 요거 사과, 딸기, 바나나 조금씩 먹잖아. 근데 조금씩 먹는 거 그거 뭐냐? 깊이 있게 사과 먹고 싶은데 조금 먹었더니 없네? 그다음에 아니야 이제 딸기 먹을 차례야. 저는 사과만 계속 먹고 싶은데요. 깊이는 학습이 안 된다. 깊이는 조금씩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간학문제 통합. 간학문제 통합은 사이 관점입니다. 사이 공통이 포인트죠. 공통. A교가, B교가, C교가 있다. 요게 간이죠. 간, 사이 간자. 요게 뭡니까? 공통이다. 공통. 뭐가 공통이 되는가? 주제나 개념이나 기능 같은 거, 탐구 기능, 개념, 주제, 교과 간의 공통적인 것을, 주제, 개념, 기능을 뽑아서 요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거, 간학문제 통합이다. 간학문제 통합은 개별성이 살아있는가? 요거 사과, 딸기, 포도들을 공통적을 추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믹스기 갈아야 되겠죠. 갈아서 쭉 주스를 끄집어내면 공통적인 거 뽑아오죠. 나머지는 이제 버리고 찌꺼기. 이거 공통적 뽑아오니까 아까 뭡니까? 개별성 독자성이 살아있는가? 무너진다. 이게 독자성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과인지 딸기인지 포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사과 같기도 하고 딸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요거 사과 먹고 딸기 먹고 포도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요 공통적인 주제 개념 기능을 습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능 중에서 탐구 기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 탐구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탐구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교과가 사회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고 뭐 과학과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적인 탐구 기능만 쫙 뽑아오는 거예요. 쫙 뽑아와서 탐구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명칭 이름을 수사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수사과. 나중에 이제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지금 요즘 뭐 배우니? 수사과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아주 재밌어. 이건 참 수사과가 뭐야? 아니 수사과가 수학 같기도 하고 사회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어. 야, 수학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난리 납니다. 네, 학생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도 혼란스럽고 지식을 하나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공통적 주제 개념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 습득하는 데 있다. 그다음에 장점입니다. 장점은 요거 이제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포인트는 종합. 이게 한번 주스 하나 마시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 다. 사과, 딸기, 포도가 다 들어갔으니까 종합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한 방에 종합적인 경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거 저거 골라서 먹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어떨까? 그게 알약이 이거잖아요. 이거. 종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종합적인 경험을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재밌다는 거예요. 흥미와 이해를 높여준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요 종합적인 지식이니까 종합적 인식론적 경험을 조성해서 흥미와 동기를 발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종합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력과 종합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단점입니다. 단점은, 자, 이게 이제 단점이지. 이게 개별성이 무시된다. 독자성이 무시된다. 독자성이. 지금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엄마가 그러잖아, 지금. 야, 뭐 배우냐? 수학이냐? 과학이냐? 아, 모르겠다. 개별성이 무시된다, 개별성. 그 다음에 수학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뭘 배우냐, 저기. 각각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통적인 것만 추려갖고 요 개념 배우고, 공통적인 지식 배우고, 공통적인 주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수학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놀래치죠?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기초학력 조화가 우려된다. 신문에 맨날 하는 게. 가량부조 통합을 하고 교육과정 설계하면 기초학력이 조화된다.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된다. 학생들도 이게 뭘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국어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학 배우는 것도 사회 배우는 것도 아니고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탈학문적 통합입니다. 탈학문적 통합은 이번에는 이제 이걸 탈피하는 거죠. 학문을 탈피한다. 지금까지는 학문을 중심으로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교과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교과가 들어오면 안 되고 실제 생활이 들어와야 된다.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나 이슈 등을 중심으로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포인트가 실제 생활이시죠.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탈학문제 통합이다. 실제 생활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육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 해결하려면 물리 지식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되죠. 화학 지식 하나만 알아서도 안 돼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탈학문제 통합이에요. 이런 주제나 문제 중심의 학습이 뭡니까? PB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 특히 프로젝트 학습도 보면 프로젝트 학습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 프로젝트 학습도 결국은 탈학문적 통합이에요. 이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필요한 개념과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게 필요한 개념과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교과서는 이거죠, 이거만 딱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활동,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활동,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뭡니까?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하니까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 실제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니까 그 중학교육 과정의 장단점 똑같은 겁니다.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된다. 단점 얘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좀 체계적으로 지식 습득하는 게 아예 지식 자체 아예 없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단점. 그다음에 이거 수업 준비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린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역량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죠.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